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0대 초반의 미혼남입니다. 50대나 된 남자가 미혼이라고 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돌싱남인데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왜 재혼을 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10여 년 전에 겪었던 결혼 생활로 인해서 결혼이라면 완전히 학을 떼어버린 사람입니다. 32번까지 저는 연애도 변변치 못하게 하고 결혼보다는 일을 우선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결혼이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첫째인 저만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가는 모습에 시골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은 명절 때마다 만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명현아, 네가 못나서 그렇게 36 먹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냐? 어디 숨겨진 여자 없어? 있으면 좀 보여줘봐. 엄마, 그런 사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때 되면 하겠죠. 천천히 해도 돼요. 전 아직 일이 좋아요. 아이고, 일이 좋기는 남자가 혼자 살면 궁상 맞아서 안 돼. 얼른 장가 좀 가라. 명인이 네 걱정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맨날 밤마다 잠이 안 와. 30 중반부터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는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좋아하고 나름대로 깔끔한 성격이라서 살림도 잘하고 살았거든요. 혼자서 적적한 것 빼고는 어른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은연중에 하고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동기들이 결혼을 해서 모임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2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 짝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병현이 너 이 자식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적당히 좋은 여자 있으면 연애도 좀 하고 그래. 야, 너까지 왜 그러냐?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인연이 틀어지는데 나도 미치겠다. 하긴 지슈인도 짝이 있는 거니까 좀 늦게 오나 보다 너한테는.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있지. 소개 좀 해주던가. 소개를 받아도 딱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나이 37에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회사에서 새로 거래를 하게 된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실수할 뻔한 걸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시죠? 아휴, 은영씨,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입 싹 닦으실 거예요? 밥이라도 사주세요. 네? 밥이요? 그럼요. 당연히 사드려야죠.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이 가요? 거기 고등어 구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래요. 연락 주세요. 기껏 사달라는 게 고등어 구이라는 점에서 참 소소하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비싼 레스토랑에 가도 사줄 의향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퇴근 후에 만나서 같이 고등어 구이를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이 잘 통해서 맥주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 어렸던 그 사람은 자기 꿈이 현모양처라고 말하며 저에게 어필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 만나서 야무지게 살림하면서 아이 낳고 남편 모필하고 아이 잘 키우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장님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계세요? 과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제가 아직 인연을 못 만난 모양이에요.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고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날 그런 대화를 나누며 맥주에 소주까지 마시고 저는 취해버렸습니다. 제가 술이 잘 받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일이 잘 없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자꾸 술을 권해서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방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여자는 속옷 차림으로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이마를 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잠에서 깼는지 저를 보고는 말했어요. 명현씨, 벌써 일어났어요? 잘 잤어요? 제가 어쩌다가 여기를... 죄송해요.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섭섭하네요. 어제 우리 좋았는데. 저같이 마음에 드는 여잔 처음이라면서 저랑 사귀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미안해요. 명현씨, 저도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요? 제가 잘할게요. 그 여자가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이 저도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벌어진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여자와 저는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룻밤 실수였기는 했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연애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여자에게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연인이 생기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어느 날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찾아갔는데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 3시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웬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은영이 전화 아닙니까?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시죠? 그러는 댁은 누군데? 그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를 뺏어드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당황한 목소리의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오빠. 은영아, 너 어디야? 방금 그 사람은 누구고? 왜 연락이 안 됐어? 우리 친척 오빠인데 일이 생겨서 나중에 설명할게. 그리고 오빠, 나 임신했어. 뭐라고? 임신? 은영아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아니야, 내일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금 우리 친척 오빠한테 내가 빚을 진 게 있어서. 아무튼 나중에 더 설명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여자친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정말 걱정이 돼서 저는 그날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했다며 제 아이일 텐데 기쁘기도 하면서 미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때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지금 임신 3개월 차니까 딱 그 시기잖아. 너 몸은 괜찮아? 입덧 같은 건 없어? 미안해. 미안하긴, 난 괜찮아. 그리고 어제 친척 오빠 말인데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사촌 오빠네한테 빚을 좀 졌거든. 나 어릴 때 있던 일인가 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잊고 살았는데 사촌 오빠네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당장 갚으라는데 난 엄마랑 둘이 전셋집 살면서 모아둔 돈도 없고 미치겠어. 뭐라고? 아휴, 얼만데? 3천만 원. 당장 안 갚으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데 어제 엄마랑 나랑 사촌 오빠네 식구들한테 협박받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3천?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은영아, 우리 결혼하자. 뱃속 내 아이랑 우리 은영이 내가 책임질게. 정말? 괜히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미안했을 때가 어떻게 그래.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일인데 그쯤이야 뭐. 고마워 오빠. 오빠밖에 없어. 나 오빠랑 결혼해서 내 평생 꿈이던 현모양처가 될게.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3천만 원을 덜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걱정하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저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며느리 정말 곱다. 우리 명현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더 고맙죠. 일 욕심 많은 명현씨 잘 보필하면서 살게요. 이제부터 아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 말하는 것도 너무 예쁘네. 우리 첫째 아들이 고지식할 정도로 꽉 막힌 놈이었는데 어쩌다가 속도 위반까지 하고. 아무튼 잘 부탁해요.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저희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가 있었어요. 청약 당첨이 되어서 그 당시 아파트 하나를 새로 분양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 평생의 반려자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빠, 내가 이렇게 다 받아도 되는 거야? 나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 이제 우리 결혼도 하고 뱃속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도 있잖아. 내 거가 너 거고 너 거도 내 거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되지. 고마워, 오빠. 아내는 결혼을 한 이후에 태교를 한다는 이유로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혼자서 밥해 먹고 출근할 때와는 다르게 아내가 밥도 차려주고 제 출근복도 챙겨주니 정말 편하기나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갓난아이라서 쪼글쪼글하니 예쁘진 않았지만 제 핏줄이라는 생각에 가슴에 뭔가 울컥한 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와 아내를 위해 내 한 몸을 불살라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은영이도 고생 많았어. 오빠, 우리 아들 오빠랑 똑 닮았지? 그런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눈썹 올라간 거랑 코랑 오빠랑 똑같은데 뭐. 나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은영아. 아내 출산 이후에 저는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2주간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이후에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빴어요. 새벽에도 깨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해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제가 집안일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낳느라 신혼생활을 즐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에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가끔씩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말이에요. 아이가 돌이 가까워오면서 이유식을 먹였는데 어느 날 탈이 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이 이유식을 만들어줘서 아내가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내더라고요. 오빠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설마 애 이유식에 소금 넣은 거 아니지? 소금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오빠, 돌 지나기 전까지는 이유식에 간하면 안 된다니까. 아, 정말 못 살아. 알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실수할 수도 있지. 화 안 나게 생겼어? 나 배고파. 얼른 밥이나 좀 해줘. 영호 이유식은 앞으로 좋은 데서 배달시켜서 먹일 거야. 밥을 나더러 하라고? 나 피곤한데. 나 영어 보느라 바쁜 거 안 보여? 오빠 때문에 애 계속 설사하고 오늘 병원 같이 다녀왔잖아.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알았어. 금방 해줄게. 아내는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이해가 가면서도 가끔씩 너무 과하다 싶고 아내와 부부관계도 하지 않으면서 사니까 뭔가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 돌잔치에서 저는 아내의 사촌오빠를 보게 되었어요. 아내보다 2살 많은 사촌오빠가 아이 돌잔치에 왔더라고요. 아내와 사촌오빠는 돈 관계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이도 예뻐하고 사이가 좋더라고요. 여보, 우리 사촌 오빠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영호가 똘똘하니 정말 잘생겼어요. 누굴 닮았나 모르겠네? 아내 사촌오빠의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은영이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닮으면 좋다고 하는데 잘 됐죠 뭐. 그래요? 뭐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가? 저도 좀 닮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 은영아? 아내의 사촌 오빠가 그렇게 말을 했고 아내의 표정이 잠시 굽는 듯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랑 나랑 사촌이라서 닮았으니까 애도 오빠 닮아 보일 수 있겠다. 저희 아들은 아내의 사촌 오빠를 보고 방긋방긋 잘 웃었습니다. 원래 낯선 사람을 보면 뺑 소리 내며 우는 아이였는데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게 아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아들은 엄마 아빠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빠. 그래 우리 아들 아빠야 아빠. 아빠가 뭐 해줄까?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나날이 행복했는데 저는 회사에서 좋은 기회로 1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서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다녀오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을 생각도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면 혼자서 아이 보면서 살기가 외롭고 힘들 테니까요. 나 이탈리아 출장 가지 말까? 한두 달이면 모를까 1년이나 가야 하는데 당신 혼자서 잘 지낼 수 있겠어? 힘들지 않을까?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묻자 아내는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출장을 왜 안 가? 당연히 가야지. 오빠한테 좋은 기회잖아. 1년 금방 지나가. 걱정하지 마. 나랑 영호랑 둘이서 잘 지내고 있을게. 오빠가 출장을 다녀와야지 우리 영호랑 우리 가족 더 잘 사는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 근데 나 1년 동안 한 번도 한국 못 들어올 거야. 좋은 기회긴 한데 사실 1년이나 너랑 영호랑 헤어져 있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아휴, 남자가 배포가 그렇게 작아서 어떡해, 여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요즘 인터넷 다 되는데 영상통화하면서 지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을걸? 잘 다녀와. 그래, 알았어. 미안해, 혼자 일하러 가서. 그렇게 저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이탈리아로 1년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연결을 해서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차가 7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내와 통화를 해서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아내는 영호가 잔다고 하거나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화상통화를 점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화통화만 가끔씩 제가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전화가 올 때는 생활비를 붙여달라는 요구를 할 때 뿐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붙였어? 영호 이제 어린이집 다녀서 돈 더 드는 거 알지? 거기가 진짜 좋은 데고 예약해두고 기다려서 겨우 보내는 거야. 얼른 돈 붙여. 그래, 알았어. 오늘 보낼게. 영호는 뭐해? 좀 바꿔줘봐. 오늘 화상통화할래? 영호 보고 싶어 죽겠어. 영호 지금 자고 있어. 이제 어린이집 보내면 오빠랑 통화 가능한 시간에 영호 없을 거니까 화상통화는 어려울 거야. 일단 바꿔줄게. 영호야, 전화 받아봐. 싫어. 싫어. 아들이 싫다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힘든 해외 생활에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는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날 것 같은데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어려울 줄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해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출장을 간 이탈리아에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었고 그걸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감에 쉽사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아무튼 오늘 돈 붙여. 영호 전화 받기 싫대. 끊는다. 그래. 너도 전화 좀 자주 해. 오빠가 하면 되지. 알았어, 끊어. 저는 해외에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의 반 이상을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외식 한 번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밥이나 먹고 혼자서 마트에서 산 식재료로 숙소에서 음식을 해 먹고 알뜰하게 지냈습니다. 힘든 생활이었지만 저에게 돌아갈 가족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정의 의무감으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명절에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어서 속으로는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툴툴거려도 시댁을 신경 쓰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열심히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국으로 입국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몇 주째 아내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출장 막바지라서 일도 많았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 전화가 없는 전화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멘트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당황한 제가 저희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집 전화도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불안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부모님이 아내의 소식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휴대전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받아둔 전화가 없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잘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얼른 한국 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 미루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설마하니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간 해외 출장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내와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돼서 피곤한 상태에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가 입국장에서 저를 맞아줄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회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입국 축하드립니다. 그래. 잘 지냈지? 네. 회사 임원분들이 과장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 너무 잘하셨다고 지금 회사에서 칭찬이 잦아요. 그렇구나. 나 바로 회사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죠. 제가 그래도 과장님들 오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일주일 휴가 잘 보내시고 회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 근데 혹시 우리 와이프 소식 들은 거 있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회사 후배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후배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뭐 들은 거 있어? 사실 와이프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돼.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긴 한데 형수님이 아닙니다. 뭔데? 그냥 말해봐. 아니에요. 다 소문이니까. 일단 집에 한번 가보세요. 형수님도 영어 보느라 정신이 없으셨겠죠? 저는 후배의 그런 찜찜한 말을 듣고 후배 차를 얻어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정말 설마설마하는 마음이었어요. 집에 가면 훌쩍 자란 제 아들과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현관벨을 누르자 안에서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네?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사는데. 그리고 문을 열어준 아주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누구세요? 여기에 새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세대기 우리한테 집 팔았는데. 이영은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팔았나요? 맞아. 이영은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나와서 이 집 우리한테 넘겼는데. 댁은 누구예요? 남편이요? 제가 남편인데 도대체 누구랑 나왔다는 말씀인지. 3살 배기랑 남편이랑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뭔 일이래?
제 집에 있는 낯선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람 어디로 이사 갔는 줄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안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 제가 그 사람 남편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사정은 내가 모르겠고 난 여기 이사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나온 낯선 아주머니는 매몰차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후배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저는 바로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후배도 제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뭔데? 이제 말해봐. 나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아니, 그 형수님 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이랑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형수님이 과장님이랑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횡령해서 회사 잘리고 아무튼 그 사람이랑 살림을 합쳤다는 소문이 있어서.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네, 무슨 새로 생긴 신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하던데. 거기가 어딘데? 주소 좀 알아봐. 알겠어요. 제가 수소문 해볼게요. 근데 과장님, 지금 지내실 곳은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오실래요? 미안해서 어떻게 가? 나 호텔에서 지낼 테니까 알아보고 연락 줘. 고마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아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럼요. 입에 자꾸 꽉 채우고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걱정 마시고 호텔 가서 좀 쉬고 계세요.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아내와 아들 만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두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후배가 말한 그 소문이 정말인지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우선은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하고 일단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서도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아내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아내의 아이디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정말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사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과장님,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알아봤어? 네, 그 형수님 다니던 회사 직원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최근에 이사해서 집들이까지 했다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 제가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혼자서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리고 후배에게 받은 주소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신도시의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을 해서 저는 끊었던 담배를 사서 혼자서 피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그렇게 단지 앞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천천히 가, 뭐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봤더니 아내가 아장아장 걷는 제 아들 영호와 손을 붙잡고 한 남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영호야! 영호야!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흠칫 놀라서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아내와 손이 떨어져서 혼자 남겨진 아들은 달려드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아저씨 돌아왔어. 영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야, 아빠. 내 아빠는 저기 있는데?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잖아. 아빠! 아이가 눈앞에 있는 제 아빠를 두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사람이 맞았어요. 저는 달려가서 아내의 사촌 오빠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뭐야?
네가 우리 영호 아빠라고?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야? 그러자 아이를 내려놓고 그놈이 멱살을 잡은 제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 뭐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사촌 오빠? 나 사촌 오빠 아닌데? 영호 내 아들이에요. 내 핏줄이라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못 참겠어. 댁만 사라지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온 김에 은영이랑 같이 구청 가서 이혼서류 제출이나 하시던가? 아이는 그놈 뒤로 숨었고 저는 그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가온 아내가 뻔뻔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당신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애가 커갈수록 당신이랑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이 사람이랑 당신 만나기 직전까지 사귀었는데 이 사람 아이였더라. 어쩌겠어. 나는 이혼서류 다 작성해놨어. 당신만 도장 찍어주면 돼. 그 말을 듣자 저는 잃었던 이성이 되돌아오면서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안하다 영호야. 아저씨가 네 머리카락 좀 몇 가닥 뽑을게. 그렇게 말하고 모근까지 뽑기 위해 애를 쓰며 아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내, 아니 그 나쁜 년이 말했습니다. 뭐해? 애 머리카락을 왜 뽑고 난리야? 저는 눈물을 닦고 그 년놈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호구처럼 당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 명의로 해준 집 원래 내 집인 거 알지? 너 가장 파탄범이야. 소송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아니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도장이나 찍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쉽게 도장을 찍어줘. 너희 두 년 놈들 내가 아작을 내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려가 친자검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소송 준비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영호가 제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아이는 제 친자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 결과지를 보니 더 지체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아내가 의도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회사 횡령을 하고 도박을 하며 양아치처럼 지내던 전남친, 그러니까 영호의 친아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자 미련이 있던 영호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고 제가 힘들게 일해서 보낸 돈과 해준 집을 팔아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해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소송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전 아내는 저에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영호가 커갈수록 아빠가 필요한데 오빠는 출장 가서 당장 옆에 없고 그래서 그랬어. 미안해.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오빠, 나 버리지 마. 저 인간 개뿔도 없어. 아직도 도박하고 재산도 한 푼도 없고. 오빠가 나 버리면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 야, 어? 오빠, 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내가 남의 자식을 왜 키워? 네가 한순간이라도 나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 있어? 나야말로 미쳤었지. 넌 항상 날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했어. 그것도 영호랑 영호 아빠랑 셋이서 잘 살려고. 그냥 날 호구 잡놈으로만 생각했겠지. 아니야? 아니야, 오빠. 조용히 해. 너 진짜 악질이야. 너 같은 여자를 내가 어쩌다가 만나서.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잔말 말고 그냥 소송 끝까지 잘 버텨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의 추악한 민낯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많았기 때문에 전 아내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저에게 위자료도 주어야 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환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파렴치한 전 아내와 그의 상간남은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형님, 이건 아닙니다. 영호, 형님 아들이잖아요. 영호를 봐서라도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순순히 물러날게요. 영호랑 은영이랑 예전처럼 사세요. 저만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지잖아요. 저 영호랑 은영이 얘 혼자서 감당 못해요. 그놈의 말에 저는 아연실색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영호야, 아빠야, 아빠. 기억 안 나? 아빠라고 해봐. 아빠, 아니야. 무서운 아저씨야. 엄마가 무서운 아저씨라고 했잖아. 아내는 제가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아이에게 저를 무서운 아저씨라고 세뇌시켜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의 반응에 전 아내도 양아치 상간남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이는 아이여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그 인간들을 보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 앞세워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애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다. 이제 영호, 김영호가 아니라 백영호가 되겠네. 나는 두 사람 봐줄 생각 전혀 없어. 판결문대로 위자료랑 재산 다 내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형님, 닥쳐. 그리고 내 앞에서 당장 꺼져. 그 이후로 전 아내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저에게 위자료와 저 모르게 이사한 아파트를 저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된 전 아내에게서 상간남은 도망을 쳤다고 들었어요. 혼자서 미혼모가 된 전 아내는 어렵게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저에게 몇 번씩이나 연락을 해서 읍소를 했지만 절대 통할 리가 없었죠. 인정에 호소를 하면서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저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지친 마음과 육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덕분에 지금 제 나이 52살에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아내 덕분에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다 잃어버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은 후에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 중반에 취미생활을 하다가 만난 여자와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저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삶에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네요. 아니었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이가 어느덧 이만큼 들고 나니 주변 사람들도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묻지 않는 지경이 되었네요. 지금에 와서는 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이, 형님이 저는 제일 부럽네요.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나, 아내가 있나. 번듯한 직장에 재산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다 각자 삶이 다른 거지 뭐. 나는 이런 삶이 맞는 거고 자네는 또 그런 삶을 사는 거고. 괜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애들이랑 아내 건사 잘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저는 한 달 후에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둘 다 장기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행을 다녀오면 서로 사nem을 합쳐서 지낼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예전 일을 떠올리면 손이 벌벌 떨리고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제 속에 응어러져 있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한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 잘 꾸려가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다 지나갈 거라고 믿으시고 버티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인생에 아직 반밖에 살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경험치가 쌓였으니 지금처럼 인생 잘 꾸리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응원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